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상 시상식.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오직 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객석 맨 뒷줄,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림질이 번듯한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손톱 밑에는 설거지 물이 채 마르지 않은 흔적이 있었고 구겨진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 여자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차갑게 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눈물이 전부 말라버린 사막 같았지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핸드백에서 꺼낸 것, USB 메모리 하나. 여러분, 이 작은 USB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 무대 위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12년 전 한수혁, 32살, 중견 출판사의 말단 기획자. 여러분, 이 남자가 처음부터 잘 나갔느냐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5년 동안 쓴 소설이란 게 전부 출판사,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었느냐? 글쎄요. 문장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소위 말하는 서사력이 없었습니다. 멋진 문장을 나열할 줄은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 구조를 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그때 한수혁이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서진, 29살. 서진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4년제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6부터 일을 했거든요. 공장, 식당, 마트 계산대.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삼켰습니다. 퇴근 후 고시원 반평방에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소설, 역사서, 심리학, 철학.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타고난 것이었는지, 독서로 길러진 것이었는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서진이가 동네 문화센터 글쓰기 수업에서 쓴 단편 하나를 수혁이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수혁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건 재능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그래서 더 절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재능. 수혁이 서진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 글에 제가 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계산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서진이의 재능에 반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 재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머리를 스친 것도 사실이었겠지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1년 뒤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 해, 수혁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책을 쓰자. 당신이 이야기를 짜고 내가 문장을 다듬으면 완벽한 책이 될 거야. 서진이는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학력도 없고 이력도 없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 가치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서진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플롯을 짜고 초고를 썼습니다. 수혁은 그 초고를 받아서 문장을 약간 다듬고 자기 이름으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표지에 찍힌 이름, 한수혁.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안 넣어? 수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학력이 없잖아. 출판계에서 이력이 중요한 거 알지? 내 이름으로 나가야 팔려. 돈 벌면 우리 둘 다 좋은 거잖아.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남편은 문예창작과 졸업이니까 이름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출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수혁이라는 신인 작가가 나타났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북토크 초대가 밀려왔습니다. 단상 위에 선 것은 언제나 수혁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어디 있었냐고요? 집에서 두 번째 책의 초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부엌 식탁에 앉아 형광등 아래에서. 여러분,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도 고맙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나시면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12년. 서진이가 대필한 책이 12권이었습니다. 그중 8권이 베스트셀러, 3권이 밀리언셀러, 1권은 영화화까지 되었습니다. 한수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문학상 3개, 방송 출연 수십 회, 한수혁의 글쓰기 철학이라는 강연이 전국 대학을 돌았습니다. 수혁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더랬지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고독과 싸우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피를 토하듯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 쓴 사람은 수혁이 아니라 서진이었습니다. 수혁이 새벽 4시에 한 일은 코를 골며 자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나 싶으시지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밖에서 수혁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다정한 남편. 가족이 저의 뮤즈라고 하는 따뜻한 가장. 여성 독자들이 저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땠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아, 이번 원고 좀 빨리 써. 마감이 다음 달이야. 서진이가 아이 학교 준비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 등교시키고 바로 쓸게. 아이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살림이나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서진이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이 남자의 모든 책을 써준 사람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목이 저려올 때까지 아이가 잠든 새벽에 부엌 식탁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라니.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서진이에게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 대학을 못 간 사람, 이력서에 쓸 게 없는 사람, 남편이 당신 학력으로는 세상에 나가도
아무도 안 봐줘라고 할 때마다 서진이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이 수백만 부가 팔려도 그건 남편의 이름값과 인맥 덕분이지 자기 실력 때문은 아니라고. 남편이 없으면 자기 글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 생각이 서진이를 12년 동안 붙잡아둔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차은아, 38살, 국내 3대 출판사 편집장.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서울대 국문과를 나오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세련되고 똑똑하고 야심이 있었지요. 출판계에서 차은아가 찍은 책은 반드시 팔린다는 말이 돌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하가 수혁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였지요. 한수혁 작가님의 다음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팅이 저녁 식사로 바뀌고 저녁 식사가 와인바로 바뀌고 와인바가 새벽 2시에 문자 메시지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혁이 은하에게 빠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은하는 수혁이 원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학력, 세련된 외모, 출판계의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은하는 수혁을 천재 작가로 대해줬습니다. 수혁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들통날 것이라는 공포.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깬 적도 있었습니다. 은하가 당신은 천재예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공포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수혁은 은하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고 서진에게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격이 떨어져. 이 말을 들은 날 서진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 갈라진 입술.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29의 이야기를 쓰며 눈빛이 반짝이던 그 여자는 사라지고 41살의 투명인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아이에게 들리지 않게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원고를 마무리하고 수혁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USB에 담은 원고를 전달하려고. 서재에 수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은하. 서진이의 시선이 화면에 멈췄습니다.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랬습니다. 수혁이 은하에게 서진이를 집에서 빨래나 하는 여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답한 메시지. 그런 여자랑 왜 아직 사는 거예요? 정리하고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수혁의 답. 좀만 기다려. 다음 책 원고만 받으면 정리할 거야. 여러분, 다음 책 원고만 받으면 정리할 거야. 원고. 서진이가 쓰는 원고. 그 원고를 받아내고 나면 서진이를 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이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서진이는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부터 서진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체념하고 참고 숨죽이던 그 눈에 무언가가 켜졌습니다. 분노? 아닙니다. 분노보다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결심. 이 여자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심이 불러올 폭풍의 규모를 저도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는 다음 날부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밥을 차리고 등교를 시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눈치채겠습니까? 12년 동안 서진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서진이가 쓰고 있는 원고는 수혁이 기대하는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는 2개의 원고를 동시에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혁에게 줄 원고, 수혁이 요청한 대로 그가 자기가 쓴 것으로 내놓을 새 소설. 다른 하나는 서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원고.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서진이는 12년 동안 자기가 쓴 모든 원고의 초고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혁에게 넘기기 전에 초고, 수정 이력, 아이디어 노트, 캐릭터 설정집, USB와 외장하드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왜 보관했느냐고요? 처음에는 습관이었습니다. 작가라면 자기 원고를 보관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서진이가 밤마다 2번째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고가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서진이가 그동안 수혁에게 주지 않고 속으로만 품어온 이야기.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날 것이고 가장 진실한 이야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학력이 없어서 이름을 쓰지 못하는 여자. 남편의 그늘에 가려 12년을 투명인간으로 살아온 여자. 그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이야기.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이름과 상황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이 읽으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서진이는 이 원고를 쓰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의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자신의 목소리가 한 글자씩 화면 위에 나타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화면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지만 서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이 원고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것은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면 이야기가 안 되겠지요. 서진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를 쓸 수는 있지만 출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출판계에 인맥이 전무했습니다. 12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수혁의 지인들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곧바로 수혁의 귀에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서진이가 수혁에게 줄 원고와 자기 원고를 동시에 쓰다 보니 체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자기 원고를 쓰고 아침 7시에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낮에는 수혁의 원고를 쓰고 밤에는
다시 자기 원고를 썼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에 서진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당장 쉬어야 한다고. 수혁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수혁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병원에 달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진아, 원고 마감이 2주 남았어. 무리하지 말고 빨리 낫고 원고 마무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는데 이 남자의 관심은 오직 원고 마감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서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 때문에라도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이가 동네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수혁의 눈치가 보여서 그때 한 여자가 서진이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소규모 독립출판사 첫 문장의 대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은 대부분 우연에서 시작되더랬지요. 지훈이 서진이의 노트북 화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서진이가 쓰고 있는 자전적 소설의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쓰시는 거 소설인가요? 서진이가 화들짝 놀라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판사 대표로 수천 편의 원고를 읽어온 사람의 직감이 작동한 겁니다. 지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진이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출판사. 내 이름으로 된 책. 내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수혁이 알면? 모든 게 무너지면? 아이는? 서진이는 명함을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명함을 꺼내 보았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결국 그 명함의 번호를 눌렀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눌렀다면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서진이 자신도 몰랐던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서진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간의 망설임 끝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빈집의 거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지훈 대표를 만나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 지훈이 원고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지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중반부터는 눈이 커졌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고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원고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서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1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하지만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사람들이 볼까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이 원고의 힘이면 출판사 크기는 상관없어요. 다만 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혹시 한수역 작가를 아시나요? 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원고의 문체와 서사 구조가 한수역 작가의 작품과 매우 유사해요. 뼈대가 같다고 해야 할까? 같은 사람이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여러분, 지훈이는 편집자였습니다. 수천 편의 원고를 읽어온 프로. 문체의 DNA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서진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예요라고. 하지만 서진이는 12년 동안 충분히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지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십니까? 분노했을까요? 동정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출판사 대표의 눈이었습니다. 정의감이 아니라 프로의 판단이 먼저 작동한 겁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진이 핸드백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12년치 초고 파일이 들어있는 USB. 지훈이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초고, 수정본, 아이디어 노트, 캐릭터 설정집, 모든 파일의 작성자 메타데이터에 적힌 이름, 윤서진. 그리고 결정적인 것, 초고의 작성 날짜가 한수역의 완성 원고 제출 날짜보다 모두 앞서 있었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서진이가 먼저 쓰고 수역이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낸 것이 파일의 타임스탬프로 증명되었습니다. 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진 씨, 이건 단순한 대필이 아니에요. 이건. 지훈이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역은 작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작가예요. 서진이의 눈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작가라고 부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폭로만 하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로 묻힐 수 있었거든요. 수역의 팬들이 서진을 공격할 수도 있었고요. 질투하는 아내가 남편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안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서진이의 자전적 소설을 먼저 출판한다. 서진이의 이름으로. 이 소설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서진이 자체가 실력 있는 작가로 증명된다. 그때 대필 진실을 밝히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진짜 작가의 등장이 된다. 동시에 수역에게 줄 마지막 원고에 장치를 심는다. 여러분, 이 장치가 뭐였느냐면요. 서진이는 수역에게 넘길 마지막 원고에 의도적으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문체를 섞었습니다. 절반은 서진이의 원래 문체, 절반은 수역이 평소에 인터뷰에서 떠들던 나의 글쓰기 철학대로 쓴 문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출판 후 전문가가 분석하면 한 책 안에서 문체가 급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진이 스타일의 문체가 이전 11건의 문체와 일치하고 수역 스타일의 문체는 그 어떤 기존 작품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지요. 9살 단위의 이중 장부처럼 서진이도 자기만의 증거를 원고 안에 심어놓은 겁니다. 서진이가 수역에게 마지막 원고 USB를 건넸습니다. 수역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거 마감 맞추면 은하 출판사에서 바로 내기로 했으니까. 은하 출판사. 정부인 차은하의 출판사에서 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역은 서진이의 눈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봤다면 그 눈 속에서 12년간 감춰져 있던 것이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 한 달 뒤 서진이의 자전적 소설 투명 잉크가 독립출판사 첫 문장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윤서진. 표지 어디에도 한수역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벌어진 일을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상식 오프닝 장면의 그 USB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곧 밝혀집니다. 투명 잉크는 출간 첫 주에 3,000부가 팔렸습니다. 독립출판 시장에서 3,000부면 대단한 숫자이지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수역은 이 책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알 이유가 없었지요. 작은 출판사의 무명 작가 책이었으니까.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직원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이건 진짜예요. 살이 찢어지는 글이에요. SNS에서 독서 인플루언서들이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리뷰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학평론가 한 명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투명 잉크의 문체와 서사 구조는 놀랍게도 한수역 작가의 초기작들과 거의 동일한 DNA를 공유한다. 같은 학파인가,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운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이 책의 등장은 한국 문학계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 리뷰가 퍼지면서 투명 잉크는 한 달 만에 5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그때서야 수역이 이 책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수역이 투명 잉크를 읽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에서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읽어갈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50페이지를 넘길 때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100페이지를 넘길 때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역은 이 소설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을 바꿨고 상황을 각색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모를 리가 없었지요. 수역이 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 책을 썼어. 서진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등을 펴고 수역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내가 썼어. 미쳤어. 이 책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 걱정이지. 내 걱정은 아니야. 여러분, 12년 만에 서진이가 수역에게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역은 멈칫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던 사람이 등을 펴고 자기 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수혁이 올해의 작가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오직 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시상식장의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미리 시상식 주최 측과 협의한 것이었습니다. 투명 잉크의 폭발적 판매와 문학평론가들의 문체 유사성 지적이 출판계에 큰 이슈가 되어 있었고, 시상식 주최 측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 서진이의 12년치 초고 파일 목록, 날짜별 타임스탬프, 그리고 수혁의 출판 원고와의 비교 분석. 서진이가 6개월 전, 수혁이 6개월 후, 97.3%, 스크린 아래의 한 줄. 한수혁의 모든 작품의 실제 저자 윤서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수혁에게 꽂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찬사가 아니라 충격의 플래시였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트로피를 든 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에 잡힌 것은 수혁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객석 맨 뒷줄에서 서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서진이는 단상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할 말은 이미 투명 잉크에 전부 써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차은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지요. 은하는 이 폭로를 보는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자기가 사랑한 남자가 가짜였다는 것. 둘째, 자기가 편집장으로서 출판하려 했던 수혁의 신작이 사실은 서진이의 글이었다는 것. 편집자로서의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은하에게도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한 악녀였느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출판계에서 여성으로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혁이라는 천재 작가를 자기 출판사의 간판으로 세우려 했던 것도 야망의 일부였지요. 그 야망의 대상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은하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은하는 시상식 이후 수혁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윤서진 작가님, 투명 잉크의 후속작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고 싶습니다. 서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진이는 은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를 처음으로 작가라고 불러준 지훈의 출판사 첫 문장에서 계속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뒤 서진이의 두 번째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전적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서진이 자신의 상상력과 서사력으로 쓴 장편소설.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올해의 소설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혁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대필 사실이 밝혀진 뒤 수혁은 모든 방송과 강연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기존 수상 내역은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학계에서 한수혁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혁이 감옥에 갔느냐, 완전히 파멸했느냐? 그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서진이입니다. 서진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3시에 남의 이름을 위한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진이가 새 오피스텔의 작은 책상에 앉았을 때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하나, 커피 한 잔, 그리고 지훈에게 받은 첫 번째 명함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서진 세 번째 소설 1장, DOCX 자기 이름, 자기 소설, 자기 책상,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누구의 그늘에도 가려지지 않는 오롯이 자기만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서진이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투명 잉크로 글을 썼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 하지만 투명 잉크도 잉크입니다. 빛을 비추면 드러나지요. 서진이에게 그 빛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